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장 컴파일러의 개요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컴파일러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이 컴파일러의 필요성은 컴파일러가 왜 필요한지, 컴파일러의 필요성을 언어와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특성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학년 과목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그 과목 안에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우리는 컴파일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개념적인 설명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끝나면 세 번째로는 번역기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라는 놈을 일반적으로 번역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컴파일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번역기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언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1절에 있는 컴파일러의 필요성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대부분 여러분들은 컴파일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컴파일러가 왜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컴파일러를 많이 불러와서 컴파일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넌 컴파일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컴파일러 그냥 프로그램 짤 때 부르는 거 아닌가?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가 그럼 컴파일러를 왜 불러? 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글쎄 왜 부를까? 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왜 컴파일러를 썼는지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컴파일러의 필요성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있다라고 하면 1.1절에 있는 내용은 다 이해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컴퓨터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컴퓨터를 왜 사용하느냐라는 것일 테고요.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여러분들 전산 개론부터 다 배우신 내용이잖아요. 컴퓨터라는 놈은 사람보다 계산이 빠르고요. 정확하다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뭐 꼭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거죠. 늦게 푼다라고 하면요.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그럼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이론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잘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 현재는 그런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풀지 못하면 당연히 컴퓨터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미래 세대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도 컴퓨터라는 놈이 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그러면 모든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았죠. 그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 이것도 2 더하기 3이라는 것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5라고 대답하시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인지 해결할 것인 문제를 아니면 2 더하기 3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서 2 더하기 3의 결과값을 프로그래밍해서 컴파일해서 수행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때 누가 빠를까요? 당연히 사람이 계산한 것이 빠르죠. 그렇다라고 하면 컴퓨터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문제를 하라고 컴퓨터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냐? 아까처럼 복잡한 문제죠. 그죠? 사람이 풀기에 복잡한 문제여서 컴퓨터가 계산할 때보다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느릴 때,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컴퓨터라는 놈이 계산할 때 훨씬 더 빠를 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반복적인 문제를 많이 사용하죠. 주로 이제 그 예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2차 방정식을 많이 풀었을 겁니다. 어떤 2차 방정식, 예를 들어 2x 자승 더하기 3x 더하기 5 이퀄 제로를 풀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풀으라고 했더니 또 많은 친구들은 근해 공식에 넣으면 돼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는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요.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되면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하냐면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컴퓨터의 특징인 빠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값을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서 다 배운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컴퓨터란 그러면 내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언어죠.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거의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언어 중에서 무슨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영어도 쓸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도 쓸 수 있을 테고요. 그죠? 다 언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의 수단은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언어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이제 C나 자바나 뭐 이런 언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 언어는 어디에 속하는 얘기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언어의 종류를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대상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언어를 우리는 자연 언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지금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한글이라는 것은 무슨 언어냐? 자연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언어에 속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인 언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인 사람하고 컴퓨터라는 놈은 기계입니다. 기계 중에 일부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람과 기계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를 우리는 형식 언어, 포멀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전학기에 배운 오토마타와 형식 언어, 바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식 언어란 것은 사람하고 기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언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식 언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과 기계 사이에 소통하기 위한 형식 언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은데 기계는 여러 기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 사람과 기계 사이를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자, 제가 한글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글만 알고 있으면 그때의 자연 언어는 한글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제가 한글과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한글과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자연 언어 중에 한글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한글을 받아들이는 시스템하고 한글과 영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은 서로 다른 얘기죠. 그죠? 능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개 국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개 국어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몇 개 국어를 더하는 사람들을 보통 능력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능력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언어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언어를 다룬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기계 사이 의사소통하는데 기계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아까처럼 어떤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 또 두 개의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에서 기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촘스키란 영문학자입니다. 아마 촘스키 영어 학원 이런 것을 지나가다 간판으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문학자고요. 이분이 바로 형식 언어를 4가지로 분류했고요. 그 형식 언어를 4가지로 분류했다는 뜻은 각각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기계가 4가지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형식 언어를 생성하기 위한 문법이 4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법, 언어, 기계 이 3가지가 서로 동등관계,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을 갖는다라고 이때까지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얘기가 바로 오토마타 시간에 다 설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때는 부분 집합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서브셋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 관계로 표시하듯이 언어라는 것은 다 분류가 4가지가 있는데 부분 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문법도 4가지가 있는데 부분 집합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계도 4가지가 있는데 부분 집합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촘스키가 분류한 4가지 언어, 여기 있는 대로 첫 번째 가장 작은 범위의 언어를 우리는 정규 언어라고 레귤러 랭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규 언어를 생성하기 위한 문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규 문법, 레귤러 그램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규 이 부분을 이만큼만을 받아들이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언어로 생각하면 한글이라는 한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기계는 어떤 기계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바로 타입 3를 받아들이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규 언어, 정규 문법,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서로 동등관계라. 그래서 동등관계라는 것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를 얘기하거나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얘기하거나 정규 언어를 얘기하거나 정규 문법을 얘기하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섞어서 사용해서도 되고요. 첫 번째 가장 작은 범위의 정규 언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작은 범위의 기계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큰 부분의 부분 집합인 언어를 우리는 문맥 자유 언어라고 부르고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생성하기 위한 문법은 문맥 자유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기계, 아까 언어로 얘기하면 얘를 한 가지 언어라고 하면 얘는 2가지 정도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기계를 우리는 푸시다운 오토마타라고 부릅니다. 또 이것보다 더 큰 범위의 언어를 우리는 세 번째 문맥 인식 언어,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을 생성하는 문법은 문맥 인식 그래머 문법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얘를 받아들이는 기계는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가장 넓은 범위의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언어를 우리는 제기열거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Recursively Enumerable Language요. 마찬가지로 문법, 제기, 열거, 문법이 되겠고요. 이만큼을 다 받아들이는 기계를 우리는 튜링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촘스키는 4가지 기계로 분류를 했고, 혹은 4가지 언어로 분류를 했고, 혹은 4가지 문법으로 분류했다는 뜻이고요. 언어나 문법이나 기계는 같은 얘기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해 보면 튜링 머신이라는 놈은 이만큼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만큼의 범위가 얼마 정도의 범위일까라고 하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램마만 작성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다 제기, 열거,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제기, 열거,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모두 다 받아들이는 기계가 튜링 머신입니다. 그게 받아들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아까처럼 한글과 한글을 인식한다는 뜻은 상대방하고 내가 한글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은 내가 한 한글을 상대방이 인식한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얘기한 제기, 열거, 언어를 받아들인다, 인식한다는 뜻은 결국은 제기, 열거, 언어를 받아들인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아까처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기계냐?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모두 다 풀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죠. 다 표현을 했고요. 걔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를 우리는 튜링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기계는 못 보셨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디어란 기계, 이상적인 기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언어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걸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은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기계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놈은 실제적인 기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처럼 사람하고 기계 사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기계를 만들려고 하면 언어로 보면 언어의 범위를 줄여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줄인 범위가 바로 문맥 인식 언어고요. 이 범위의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를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라고 불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도 받아들이는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 범위를 또 줄이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범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문맥 자유 언어라고 불렀고, 얘를 받아들이는 오토마타를 푸시다운 오토마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푸시다운 오토마타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컴퓨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맥 자유 언어를 쓰면 그걸 받아들이는 컴퓨터는 바로 타입 2에 해당되는 푸시다운 오토마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푸시다운 오토마타가 아까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하고 똑같다는 뜻은 푸시다운 오토마타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컴퓨터를 표현하려고 하면 5대 장치라는 걸 설명하죠.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제어 장치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첫 번째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죠. 저장해야 되고요. 꺼내다가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요. 그죠?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기계가 푸시다운 오토마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원리를 설명할 때 바로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가 컴퓨터라고 하면 바로 문맥 자유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컴퓨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론 그러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놈이야. 문맥 자유 언어를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푸시다운 오토마타 컴퓨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설명되는 거 C, 자바 해서 등등의 언어들을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언어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언어들이고요. 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가보면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계 중에서도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혹은 문맥 자유 언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뜻은 바로 문맥 자유 언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요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부분의 부분 집합인 정규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도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는 Finite Automa타라고 부르고요. 주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 자료구조나 이산수학에서 그래프 이론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점과 점들을 연결하는 엣지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래프를 우리는 Finite Automa타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컴퓨터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는 이만큼의 범위를 가진 정규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컴파일러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번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넘어갈 수 있고 프로그램 언어는 타입 2 언어예요. 자, 컴퓨터 언어 중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고요.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런 프로그램 언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언어가 바로 기계어라는 것이죠. 자, 기계어는 0과 1로 된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란 놈 혹은 컴퓨터란 놈은 0과 1로 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바로 컴퓨터가 0과 1로 만들어진 추상기계이기 때문에 0과 1로 만들어진 기계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0과 1로 된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면 컴퓨터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역사 중에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0과 1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A 더하기 B라는 놈을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A도 0과 1로 표현해야 될 테고요. 더하기도 0과 1로 표현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B도 0과 1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해달라고 보니까 표현하기가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졌고요. 옛날에 초창기의 컴퓨터라는 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기의 컴퓨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멀티미디어 관정대가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었고 사람이 그 안에 움직이면서 기계를 이 회로들을 다 연결해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초창기는 짰다라는 뜻이고요. 그럴 정도의 큰 기계였었고요. 그러면 현재는 여러분들 뭐 주로 많이 쓰고 있는 PC 정도의 크기로 발전했다는 뜻이고요. 그 PC의 이제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옛날로 얘기하면 슈퍼컴 정도의 능력을 이미 PC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람이 프로그램 언어 중에 기계어라는 놈을 썼는데 이 기계어를 쓰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편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계어보다는 더 쉬운 언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언어가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기계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고요. 자, 어셈블리 언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지 않았을 텐데
0과 1로 구성된 기계어 대신에 더하기에는 add로 이렇게 일반적인 심볼을 사용하는 거예요. 명령어들을. 빼기는 subtract 등을 대응하는 명령규를 사용함으로써 기계어의 단점을 조금 보완한 내용이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셈블리어를 사용하다 보니 컴퓨터라는 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컴퓨터는 무슨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냐면 0과 1로 된 기계어를 인식할 수 있는 놈이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셈블리 언어는 0과 1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어를 쓰다가 좀 편해지려고 어셈블리 언어를 딱 썼더니 컴퓨터라는 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한글밖에 모른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다 한글은 모르고 영어만 알아요. 지금 제가 그럼 한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어셈블리어를 썼더니 컴퓨터라는 놈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아까처럼 컴퓨터라는 놈은 기계어만 인식하는 거죠. 혹은 상대방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사람은 조금 더 편해지려고 어셈블리어를 썼더니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 아까 같은 상황 다시 제가 한글만 알아서 한글로 설명했더니 여러분들이 영어만 알아서 전혀 못 알아듣더라 라고 하면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나요? 통역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글을 영어로 통역해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능하죠. 그죠? 또 저는 한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썼을 때 그 사람이 영어를 한글로 또 통역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중간에 서로 언어가 다르게 되면 통역해주는 통역 시스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셈블리어를 썼더니 컴퓨터라는 놈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도 누가 필요해요? 통역해주는 놈이요. 그런데 기계어를 얘기할 때, 프로그래머 언어를 얘기할 때는 통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번역기라는 말을 씁니다. 트랜슬레이터요. 그래서 바로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트랜슬레이터, 번역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어셈블리어를 썼을 때 첫 번째 트랜슬레이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랜슬레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어셈블러라고 부르는 거죠. 어셈블러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쓰면 어셈블러를 불러야 컴퓨터가 그걸 어셈블러가 기계어로 번역해 주니까 컴퓨터가 어셈블리 언어로 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셈블리어를 썼더니 첫 번째 번역기인 어셈블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고요. 요 밑에 지금 트랜슬레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얘기였고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우리는 어셈블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번역기의 필요성 금방 설명한 얘기죠. 한국 사람이 개발자가 프랑스 사람하고 서로 통화하려고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뭔 말하는 거야 라고 모르더라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중간에 통역사가 등장을 해서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줘서 봉주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주댐무라는 것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놈을 또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 언어에서는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통역사라고 부르지 않고 번역기라고 부른다는 뜻이고요. 번역기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놈은 어셈블러더라고요. 자, 이제 아까처럼 어셈블리 언어를 썼는데 문제가 이제 또 나타납니다. 이거 기계의 수준을 별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쓰기에 너무 불편해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사용하기 쉬운 언어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편한 언어, 그런 언어가 없을까? 그것이 바로 고급 언어,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도 저거번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으며
그 저급 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나 파스칼, 알골, 포츠랑 코볼 등 사랑 중심의 고급 언어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런 고급 언어들도 마찬가지 저급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계어를 누군가가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필요한데 바로 이 일을 번역하는 놈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부른다는 거죠.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할 때는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할 때는 어셈블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컴파일러가 바로 이제 필요한 이유,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누구랑 의사소통하면서? 컴퓨터랑 의사소통하면서요. 그런데 컴퓨터는 기계어만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계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C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것, 파스칼을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이런 각각의 컴파일러가 모두 다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 각각의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통째로 다 번역해 주는 컴파일러는 없을까요? 초창기에는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놈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언어가 달라졌을 때 각각의 컴파일러가 있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 언어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며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기계어를 사용하지만 인간이 기계어를 사용하고 문제를 표현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 중심 언어인 고급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인간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인 컴파일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라는 언어는 고급 언어에 속하고 있고요. C로 프로그램을 짜면 아무 생각 없이 C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C 컴파일러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C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링을 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 코드가 바로 기계어로 바뀌는 내용이고요. 그 기계어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로 표현한 얘기들을 얘는 기계어로 알아들어서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문제를 우리는 컴퓨터의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를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컴파일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럼 그런 고급 언어들은 장점이 뭐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 내용들도 다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설명한 것이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